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진건 작가의 고향입니다. 자, 수특에 수록된 부분, 줄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요, 그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됐다가 나중에 제목을 바꾼 소설입니다. 일제의 수탈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황폐해진 1920년대 조선의 상황을 다루고 있죠.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이는 그와 우연히 함께 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외면하려고 했지만 일제로 인해서 고향에서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시작된 그의 파란만장한 유랑생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는 먼 객지에서 부모님을 잃고 떠돌다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예전에 자신과 혼담이 있었으나 부모에 의해서 유곽에 팔려가고 말았던 여인을 다시 만난 얘기도 나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자, 내용은 이와 같고요. 자,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민중의 참혹한 삶에 대한 폭로. 자, 단편소설이고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액자소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성격. 자, 동양척식 회사의 수탈과 일제 만행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일제 만행으로 인해서 이제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려내고 있죠. 자, 기고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비참한 조선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바깥의 이야기가 이제 외화, 안에 이제 내부 이야기가 이제 내화일 텐데, 바깥의 이야기는 이제 그 나하고 그가 나누는 이야기, 이게 바깥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인생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특 지문 같이 보실게요. 자, 바로 들어갑시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자, 흥미있게 바라보았던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서술되고 있는데,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자, 기모노 차림새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옥양목 저고리, 이거는 또 다르네요. 조금 더 볼게요. 또 아랫도리에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지금 그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인물의 그 차림새가 굉장히 독특하죠. 동양 삼국의 옷이 한 몸 안에 다 휘감겨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언급됐었던 기모노는요, 이거는 일본식이죠. 그 다음에 옥양목, 요거는요, 조선식이죠. 그 다음에 중국식 바지, 요거는 써있네요, 중국식이라고. 한, 중, 일, 삼국의 그 의복 양식이 한 사람 안에서 다 같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선을 뗄 수가 없죠.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양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스럽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여 있었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러면은 지금 한 사람이 지금 3개국의 의복 양식을 섞어서 입고 있는 요 한 사람 말고도요, 그 열차 안에 동양 3국이 다 있나 봐요. 자,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옆에 누가 있다고요? 중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선 사람이겠죠. 그쵸? 자, 그는 동양 삼국의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서, 자, 일본말도 곧잘 철철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다. 자, 복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 사람 일본말 잘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말도 할 줄 압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가네요. 중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략 이후의 내용 계속 볼게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라고 그는 메어 달리는 듯이 또 제쳤다. 자, 이거 지금 이 대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그의 목소리예요.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에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노마?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자, 한숨 쉬는 모습 보니까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자, 그 사연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질 텐데, 자, 쭉 봅시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자, 역둔토 궁금한데, 자, 별표에 이제 어휘풀이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도 약간의 설명이 있습니다. 역둔토로 말할 것 같으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사삿집이랑 같이 이제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땅보다 역둔토는 정부가 제공한 땅이에요. 정부가 제공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오히려 남는 이익이 많았다. 그래서 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네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고난이나 시련에 대한 스토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부터 이제 시작되죠. 세상이 뒤바뀌자.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그 말이겠죠.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땅이 뭔데? 역둔토. 그쵸? 역둔토가 원래 누구 땅이라고? 정부 땅이라고. 근데 나라의 주권이 넘어갔으니까 동양척식 회사 소유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제가 동양척식 회사를 앞장 세워서 서민들을 어떻게 수탈했는지를 이제 얘기하겠죠.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은, 자, 이때 회사가 어디야? 동양척식 회사. 거기에 소장료를 내야 돼. 자, 근데 그게다가 아니에요.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 이때 동척은요 동양척식 회사의 줄임말입니다. 동척에는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그 중간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수탈을 했다, 착복했다 그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3할, 30%도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많이 듣기네요.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이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이제 유랑하는 처지가 됐다 그 말이죠. 타처로 다른 곳으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유랑민들이 늘어갔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잠깐 제가 탐사한 거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서술자에 해당하는 나가 그를 열차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복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중일의 삼국의 복식을 다 한 몸에 휘감고 있고요. 행동하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일본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중국말도 할 줄 압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내화를 건너뛰는 거예요. 자, 동양척식 회사로 인해서 수탈당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탈의 자세한 얘기를 보니까 동양척식 회사한테 수수료를 뜯기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중간 소작인이 있는데 이 중간 소작인이 또 수수료를 한 번 더 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얼마밖에 안 떨어진다고요? 30%, 3할밖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작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유랑민이 양산되게 됐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봤습니다. 자, 계속 본문 내려갑시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자, 과거 얘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가서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서간도. 그 시절에, 여기서 그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죠. 일제의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간도로 만주로 이동했던 사람들 막 나오죠. 그 얘기죠. 이 그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이 그라고 하는 집의 식구들도 서간도로 이주해 갑니다. 쫓겨가는 이의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어디 간다고 해서 막 속이 시원하다 그 말은 아니죠.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꽤나 괜찮다라고 하는 농토도 그들을 위해서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모조리 다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형세로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장관 세월을 먹고 입어가면서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자, 갑자기 1년이라고 하는 세월 얘기는 왜 할까요? 현대사회는 뭐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요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은 하루 일당을 받거나. 근데 여기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에서는 농사는 1년의 사이클을 돌리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익이 남든지 손해를 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 지금 작품에 설명이 자세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1년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이유는 농사에 한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먹고 살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내 거가 아니잖아요. 수수료 다 띄고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서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남는 게 없어요. 이태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서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돌아가셨네요. 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에 4년이 못 되어서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그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네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그의 인생이 굉장히 기구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나가 중간에 이제 한마디를 이제 붙입니다. 모친 꺼정 돌아갔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만. 그쵸?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자,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음이리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준 정종 뿅마개를 빼었다. 자, 정종? 예, 술.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지금 막 울고 있잖아요. 눈물을 막 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로써 위로하기가 힘들어. 그때 예, 한잔 하는 거죠. 예, 이제 술병을 깠습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예, 한 잔씩 이제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땅에 혼자 남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주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신의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안동현으로 계속 그 공간적인 위치가 바뀌죠. 품을 팔다가 이번엔 어디로 가요? 일본까지도 갑니다.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 가게 됐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보았다. 이때 구주라고 하는 이 명칭, 그 다음에 대판이라고 하는 명칭, 규수, 오사카 지역을 가리킵니다. 일본 지역이에요.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람한 치받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지금 타지도 어떤 타지예요? 일본이에요. 일제강점기인데 일본 가면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차별과 냉대.
주접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눌러 앉기가 쉽지 않았다 그 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화도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해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고향을 둘러봤다가 지금 기차 타고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갑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서술자인 나하고 그가 만나고 있는 게 서울로 가고 있는 기차잖아요.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고향에 갔었던 얘기 좀 한번 해보라 그 말이죠. 나는 탄식했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가요? 고향이 텅 없어졌더만. 그렇겠죠. 9년 동안이면은 퍽 변했겠죠.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변하고 무엇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은 않더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요? 완전히 동네가 황폐화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으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 앞만 찾아도 못 찾겠더만.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색깔에 똘똘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 호가 살던 그 동네가 10년이 못 돼서 텅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하면서 그는 한숨을 쉬면서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주는 그 술을 꿀꺽꿀꺽 들이켜고 차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자, 아까 제가 판서 내용 그 이후의 내용 계속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부모가 그 타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장소를 전전하다가 일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고향에 갔더니요. 돌아와서 뭘 확인합니까? 황폐해진 고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자, 계속 같이 보시죠.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이 부분. 자, 지금 서술자인 나는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조선의 얼굴을 보고 있대요.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인생이 그 시절에 조선인들 가운데 꽤나 많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일제의 어떤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타지로 뭐 간도로 이제 떠나갔었던,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다 망가져버린 그 사연들, 다 그 시절에는 이런 사연들이 많았어요. 네. 자,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시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더 침울해집니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하고 까닭도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이때 까닭은요, 안면이 있다 그 말이죠. 서로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만. 혼담도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면은 꽤나 가까웠던 사이이지 않았을까요? 자,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세도, 누구의 신세? 저 여자의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나.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라났었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는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다. 자, 탐탁하게라고 하는 말이고 좋지 않게라고 하는 말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의미는 탐탁치 않게잖아요. 근데 않게가 빠졌으니까 괜찮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됐다.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아버지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자기 딸을 유흥가에 팔아넘긴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가는데 당연하죠. 왜? 창피하니까. 말도 안 되죠.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했던 댁과 마주치게 됐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죠. 일본 사람 집에서 이제 아이 보는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권려. 자, 이때 권려라고 하는 말 어휘풀이도 있습니다만은요. 이거는 이제 3인칭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여자, 그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원의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자기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10년 동안 유곽에서 생활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그 주인에게, 이때 주인이 누구예요? 유곽 주인. 아까 얘기했던 일본 사람 집 할 때 이 일본 사람의 주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유곽의 주인이에요.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병이 돌고 나이가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유곽의 주인이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요때 그쵸? 작년 가을에야 이제 유곽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권료도 그 여자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 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집에 아까 아이 봐주는 일 그 일본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는기요. 그 순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그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만. 자, 유산? 황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생한 얼굴이다 그 말이죠. 서로 붙잡고 많이 울으셨겠죠?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성만 한 10병 따르 누이고 헤어졌구만. 술만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서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습니다라. 그쵸? 지나간 이야기를 이제 끌어올려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요. 그쵸? 그 이야기 가운데 깊이 공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쵸? 자, 일단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A, B, C, D, E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차원에서, 자, 이게 핵심이죠.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래요. 그러면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아닌 것들은 제끼는 거예요. 자, 보기 A. 나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내가 그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해 봐야지. 사회문화적인 맥락 없네요. 그죠? A는 아닙니다. A는 오히려 저거 같아요. 내재적인 관점에서. 그쵸? 그 다음에 B 봅시다. B.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직접 인용한 부분과 내가 그것을 요약 정리한 부분을 구별을 해서 표시하고 서사 전달의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봐야지. 역시나 이것도 내재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거죠.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파악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나 내재적인 관점에서. 둘 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와 관련한 표현이 벌써 나오네요. 노동숙박소라고 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시절의 자료를 찾아보고 뜨내기인 그가 서울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곳일지를 짐작해봐야지. 그쵸? C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 맞습니다. C 맞아요. 그 다음에 D.
작품이 배경이 된 시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의복 문화, 한국, 중국, 일본의 의복 문화. 자,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네요. 이것도 사회문화적인 맥락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참고함으로써 옷차림이 묘사된 부분에서 그의 첫인상이 어떤 느낌으로 제시되었는지 깊이 이해해봐야지. 예, D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E, 오늘날 대중교통의 일반적인 이용 양상과 달리, 자, 오늘날 현대사회하고 같이 비교 대조해보겠다 그 말인 것 같네요. 그러면 사회문화적인 맥락 요것도 맞죠. 계속 읽어볼게요. 착간에서 서로 모르던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술을 마시는 작중 상황이 인물들의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봐야지. 자, 정답 나왔네요. C, D, E. C, D, E. A하고 B는 내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려갑시다.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동양척식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쓴 감상문의 일부라고 하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 자, 올바른 거 찾기입니다. 자, 박스 안에 봅시다. 동양척식 회사. 자, 공식적인 명칭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이며 줄여서 동척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는요 1908년에 일본이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회사로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문을 닫을 때까지 주로 토지를 강제로 점유하는 것, 그 다음에 강제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거래 가운데에서 뭔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있었다 그 말이죠. 높은 비율의 소장료를 징수하고 많은 양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나는 이 소설에서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동양척식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토지를 강점, 아까 왜 역둔토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역둔토가,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보자. 자, 근데 역둔토가 원래는 정부 땅이에요. 근데 이때 정부 땅은 원래는 조선 정부 땅이죠. 근데 국권이 침탈되고 나서는요, 국권 침탈 이후로는 동척이 이제 관장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를 강점했다는 얘기는 국가를 강점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강제 점유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살펴봤었던 이 부분. 요거요. 동척과 중간 소작인의 수탈로 인해서 유랑민이 양산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죠.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절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보기 1번부터 봅시다. 자, 동양척식 회사가 일본으로 반출하는 양곡의 운송 임무를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거 아니죠.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동양척식 회사가 역둔토를 강매의 대상에서 제외했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기 3번. 동양척식 회사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중간 소작인의 착취가 더해져서 그와 고향 사람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맞죠. 3번이 맞죠. 동양척식 회사가 분명히 관여한 게 있습니다. 역둔토의 어떤 그 소유가 동척으로 넘어갔고요. 동척에도 수수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소작인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서 여기 중간 소작인한테도 수수료가 또 나가고, 결국 그 이제 소작을 하고 있는 실작인들에게는 얼마만큼만 떨어졌다 그래요? 3할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정답은 3번 찾았고요. 4번, 5번 선지도 한번 봅시다. 4번 선지. 동양척식회사가 조선의 경제를 독점해가는 과정에서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역둔토의 경작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운영 방식을 택했다? 아니에요. 역둔토를 경작하게 했죠. 예. 근데 그 역둔토가 누구에게 귀속돼? 동척에 귀속되는 거죠. 설명이 잘못됐어요.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동양척식회사의 설립 이후에 그와 고향 사람들이 사삿집 농토의 농사를 지을 때보다 역둔토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게요, 사삿집 농토보다 역둔토 농사가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동양척식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언급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역둔토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좀 그나마 살만했는데 동양척식회사가 설립되고 나서는 수수료 나가는 거 당연하고요. 거기에다가 중간 소작인이 또 끼어서 또 수수료를 또 떼가죠.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소득 얻기 쉽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소득이 줄어서 유랑민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 1번부터 봅시다. 기역. 자, 기역이 어떤 건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역은 어딨죠? 요거네요. 자, 19살 이 부분.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사년이 못 되어서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하는 이 상황, 이게 이제 기억인데, 자, 보기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기억은 생존을 위해서 유의민이 되어서 서간도에서 고난을 겪고 가족과 이별한 그의 애절한 사연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니은. 자, 니은은 어디 있나요? 요거네요. 요게 니은이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서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고향이 황폐화된 상황이 니은이에요. 황폐해진 고향, 그게 니은인데, 자, 니은에서는 자신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던 향촌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버린 현실을 보고 믿기 힘들었던 그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 디귿. 자, 디귿은 어딘가? 디귿은 여기네요. 나는 디귿 여기. 자,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자, 글을 보지만은 글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선인들이 어떤 참담함을 보았다, 그 말이겠죠. 자, 디귿 선지 또 확인해 볼게요. 디귿 선지.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당시 조선 민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맞죠. 자, 선지 4번 리을이요. 요거네요.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때려 누이고 헤어졌구만. 자, 누구 만나서? 그가 예전에 혼담이 오갔던 그 여성을 만나고 나서 같이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얘기했던 장면, 그 얘기죠. 눈물도 안 나왔다. 너무 이제 서로의 삶이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더 눈물을 쥐어짜기 힘들 정도로 쉽지 않았다, 그 얘기인데, 자, 리을 선제 보세요. 자, 리을은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하는 맥락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예, 취업난이라고 하는 이 맥락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해서 생활고가 가중되는 현실 때문에 인간관계 변질? 예, 이야기가 산으로 가네요. 점점 인간관계가 변질돼 버린 상황이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아니죠. 그럼 정답은 나왔네요. 정답은 틀린 거 찾기였으니까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 선지도 맞아 볼게요. 밑줄 친 미음. 여기입니다. 나 또한 너무 너 참혹한 사람 사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다 힘들 수밖에 없는가, 그 시절에 대한 어떤 한탄을 흘리는 대목이었는데, 자, 밑줄 친 미음이요. 이 미음에서 내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자신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의 질곡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쵸, 맞죠.
예,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현진건의 고향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